예, 안녕하세요. 뉴스엔조이의 강재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라이브를 진행하기에는 좀 약간 어정쩡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대담은 4월 15일부터 6주간 진행하는 북부클럽 완동 모임 저자를 모시고 하는 대담입니다. 특별히 우리 정진호 교수님 포항에서 지금 한동대에서 호학들을 열심히 기르고 계신데 저희 인터뷰를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와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진호 교수님은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너무 그 팬이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경험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정 교수님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진호 교수입니다. 저는 제 아이덴티티를 통일을 위한 그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 30년 동안 우리 민족의 하나됨, 특히 남과 북뿐만 아니라 우리 디아스포라 코리안까지 연합하여 그 삼자연대를 위해서 지금 30년간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책이 좀 우리 민족의 그 분열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데 좀 쓰임 받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모임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4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북부클럽. 네. 북부클럽의 북부클럽이라는 게 우리가 북한을 함께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읽자라는 모임이었고 저희가 이제 몇 년째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책이 바로 교수님의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이라고 하는 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1권, 2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한반도의 최근 100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함께 공부하는 이제 그런 모임이 될 텐데요. 사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인터뷰는 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보다 저자인 교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파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저자를 이해해야지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 주셨지만 독립운동가라고 본인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왜 그런 정체성을 갖고 계신지부터 이해해야 비로소 이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이제 근현대사를 좀 이해하기 시작하고 특히 제가 이제 뒤늦게 30살에 이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러면서 역사를 돌아보니까 이 분열의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가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너무 불쌍하고 애통해 보였고요. 우리가 통일이 될 때까지는 아직 완전한 독립을 이룬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변으로 이제 그 가족을 데리고 이제 떠날 때부터 정말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북간도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는 그 자리잖아요. 그곳을 향해 떠날 때부터 이제 독립운동을 하러 떠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그런 걸 가지고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깊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처음 뵌 거는 아마 90년대 말이었을 거예요. 아마 코스타 때. 미국 코스타 시카고에서 교수님 강사로 오셨을 때 교수님은 저를 그때 못 보셨겠지만 저는 그때 교수님을 처음 뵙고 이렇게 대화를 직접 나눈 첫 번째 대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을까? 온누리 교회에서 강연을 하실 때 제가 교수님 뵙고 싶어가지고 찾아뵌 적이 있었어요. 저도 통일운동이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궁금했고 직접 찾아뵙고 싶기도 해서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 하면 이게 좀 뭐 편집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보수적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또 그런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강의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강의 내용이 아 이렇게 그거 강남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요 그때 당시 분위기로는 상당히 좀 파격적인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예. 제가 그러니까 뭘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 20여 년간 이제 뭐 선교지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가끔씩 한국에 오잖아요. 근데 제가 떠날 때의 한국 분위기와 지금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이 이렇게 양극화돼서 서로 뭐 진보 보수 진영이 이렇게 거의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했고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상대성 이론에 보면 이제 트윈 패러독스라고 해서 쌍둥이 역설. 그러니까 이게 우주 여행을 하고 다시 되돌아 보니까 그 형제 하나는 벌써 한 50년 세월이 지나서 늙어 있고 뭐 로켓 안에 타고 있었던 그 쌍둥이는 그냥 한 1년밖에 안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차이가 확 난 것처럼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현실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걸 그냥 아주 그냥 솔직하게 쏟아 부은 건데 그걸 듣는 분들은 벌써 한국 사회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주인한테 이제 그걸 듣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제 4.27 회담 있기 직전이었으니까 한 4월 2일인가 아마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강의한 내용이 한 2주 뭐 아니 한 3주 지나고 나서 현실로 딱 이제 전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일 그 강의 내용을 이제 4.27 회담 이후에 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미 상황이 그렇게 전개됐으니까. 근데 4.27 회담 이전에 그 강의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이제 용기고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였어요. 네, 맞아요. 남북 막 서로 네. 전쟁한다고 막. 근데 저는 뭐 그냥 제가 오랜 세월 북한도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북한에서 살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제가 깨닫고 느꼈던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강의를 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때 하셨던 발언들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얘기해도 충격적인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런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못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진솔하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짚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교수님을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보수적인 예. 대형교회가 초청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교수님이 그동안 뭐 코스타에서 활동도 그렇고 연변 과기대에서 활동도 그렇고 뭐 이른바 이제 보수의 감성을 지니신 분들이 교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다고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뭐 지금도 제 신앙의 그 중심에는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의 진리 그런 것들을 여전히 제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대화 중에서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이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다 함께 이제 묶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온전한 복음이고 그런데 저의 예수 복음적인 그 부분만을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제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뭐 이제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형리 가지고 그걸 전하면서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삶으로 가난한 자와 그 시대의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울고 웃고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그런 사회복음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것은 레디컬하고 혹은 이제 뭐 이제 보수적인 분들의 시야에서는 그건 굉장히 좌파적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만큼 편향된 시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창기에 코스타에서 저를 만나셨던 많은 분들은 제가 이제 그 당시 뭐 선교지로 떠나면서 신앙 고백하고 했던
그런 많은 간증들 그것만 또 들으셨을 때는 저를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또 판단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한 10여 년 후에 다시 만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잖아요. 정 교수 언제 전향했어? 그러니까 진보적인 목사님. 아니 전 전향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원래 제가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이쪽에서 바라보고 저쪽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막 서두에 30살에 신앙생활 시작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신앙을 처음에 접하신 거세요? 어쩌면 그때만 해도 이제 보수적인 이제 유학생 시절에 그냥 사실은 제가 아주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고 이제 거의 무신론자고 참고로 공학자십니다. 네, 박사를 공학하셨고 MIT에서 네, 맞습니다. 그때 MIT에 계셨을 때였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냥 20대를 거의 술로 그냥 지새우다 하면서 지새우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지낸 사람이고 뭐 저희 대학 시절 그 시대가 다 그랬지만 술과 데모 민주화 뭐 운동하고 그리고 저는 이 진리를 찾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 찾으려고 온갖 책들을 다 읽었어요. 실존주의 철학, 불경, 노자의 도덕경, 뭐 그 당시 유행하던 라지니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진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안 되고 이 성경이라는 책을 누가 권해가지고 좀 읽긴 읽었는데 그 당시 제 생각에는 이거 황당한 책. 왜 남의 나라의 그런 이상한 신화 같은 야사 그것도 야사를 이걸 종교의 경전이라고 이걸 왜 읽나 하면서 이제 던져놨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엔티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숱한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을 다 이제 가지를 이제 뭐 치게 되고 막판에 이제 교회 반주자였던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결혼 조건이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건 어떻게 다 그러나 이제 그때 제 마음은 이 여자 놓치면 내가 내 인생이 그냥 술에 쪄들어서 잘못하면 제명에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 여자를 이제 붙들려고 이제 약속을 하고 결혼한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남자의 자존심이 믿지도 않는데 교회를 나간다는 게 도저히 제 신앙 이제 그 당시 제 양심상 이게 허락이 안 돼서 3년간 버틴 거예요. 제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제발 좀 나와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고 아내가 이제 반주자니까 교회는 일요일 날 가고 나면 그때 이제 갓 태어난 이제 우리 큰 아들을 제가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 바쁘고 또 글 써야 되는 그 시기에 깐나래를 품에 안고 막 한 손에는 담배 뻐끔뻐끔 피면서 막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마초 중에 맞추셨네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 아내랑 더불어서 보스턴으로 뭐 유학이죠. 아내는 보스턴 대학 가고 제가 이제 MIT 포스트하고 갔는데 그 당시 떠나기 전주에 이제 우리 그 교회 아내 교회에서 막 이제 마지막으로 환송해 준다고 그래서 이제는 뭐 붙잡힐 염려가 없으니까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뭐 성경책을 하나 선물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쓸모 있는 걸 선물로 주시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짐 싸는데 무게 줄여야 되잖아요. 무게에서 제가 이제 그걸 이거 왜 넣냐면서 빼놓고 한 3번을 뺐는데 가서 보니까 또 그게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내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냥 그 완전히 쏘가서 간 거예요. 어떤 저를 그 이제 공항에서 마중했던 후배가 그 당시 대학 다닐 땐 전혀 크리스찬도 아니었는데 어느새 이제 그 친구도 예수 믿는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제 기억에는 그 친구가 굉장히 이기적인 공부는 무지하해서 MIT에 먼저 갔는데 막 장학금도 2중 3중으로 막 다 자기만 독식하고 또 뭐 이렇게 이거 막 공개도 되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아니 막 그 친구하고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니까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랬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저를 막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사람이 변한 거예요. 막 뭐 정신없이 뭐 자기 만사를 제쳐놓고 저를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제가 볼 때 이 친구가 좀 이상해. 옛날에 제가 알던 친구는 아닌데 변했네.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첫 일요일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아침부터 오더니 빵빵거리면서 빨리 타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일요일이니까 어디 놀러 가는 줄 알고 막 후다닥 탔는데 그 3년 동안 버티던 교회를 그렇게 이제 무참하게 끌려갔고 이제 그래가지고 뭐 이제 처음엔 사람 만나는 재미로 가보니까 이제 끝나면 이제 유학생 교회는 꼭 밥을 주잖아요. 막 밥은 야 여기 오면 김치를 얻어 먹을 수 있구나. 이제 제가 이제 근데 모두 뭐 MIT, 하버드, 뭐 링컨 랩 다니고 뭐 그런 쟁쟁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계산이 딱 되더라고요. 야, 여기 이 사람들 사겨 놔서 나중에 나쁠 거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만나는 이제 그런 뭐 이제 그 목적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또 그 친구가 어느 날 하루는 형 오늘 바베큐 파티 하는데 가자 그래서 또 이제 먹는 데 약해가지고 이제 또 바베큐 파티 찰스 강변에서 바베큐 파티를 맛있게 하고 한 친구가 이제 아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십시다 해가지고 그냥 올라갔는데 이제 신혼부부들이죠. 이제 둥글게 앉아가지고 하는데 차 다과를 마시던 그 친구들이 다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성경책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쏙갔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게 이제 제 인생이 이제 하여튼 제가 그때 그 당시 그 양반 그 친구들이 이제 창세기라는 걸 처음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잠깐 대학 시절에 성경 훑어봤던 기억이 있어서 창세기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딱 팔짱 끼고 앉아 이 친구들하고 이제 좀 한번 디베이트를 해봐야겠다면 이제 그래가지고 막 논쟁을 이제 붙은 거예요. 논쟁이. 그런데 제가 하도 질문을 쏟아보니까 이제 그 창세기 성경 공부가 딱 1년을 끌었어요. 완전 1년을 끌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대답하는 그 속에서 제가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용보다도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아주 이제 제 후배를 통해서 아주 고집쟁이 선배가 하나 오는데 뭐 이 사람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한 뭐 나중에 알고 보면 한 6개월을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정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좀 교만하게 질문을 쏟아붓는데도 그렇게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감동이 왔어요. 사실 그게 제가 이제 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이제 계기였던 것 같은데 창세기를 딱 1년을 끌고 끝내고 나니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66개의 이게 작은 이게 뭐야 모음집이잖아요. 이게 관주가 돼서 이렇게 구슬처럼 꿰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창세기를 딱 끝내니까 전체가 다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이해를 했죠. 이게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만만히 볼 그런 책이 아니구나. 이게 보통 책이 아니구나. 이제 그걸 깨달아서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한 번 빠지면 이제 막 이제 학문적인 욕구가 생겨가지고 막 이제 레퍼런스를 이렇게 쌓아두고 이제 성경이라는 책을 이제 혼자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포닥 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당시 나사에서 우주항공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무중력 상태에 올라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 있어요. 로켓을 쏘면 그 사람들이 그냥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무중력 상태에서 뭐 별의별 실험들을 다 하고 돌아오는데 그 실험 조건을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다 그걸 굉장히 복잡한 유체역학, 뭐 연력학, 전자기학 다 써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뭐 큰 대형 컴퓨터가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지금의 노트북하고도 뭐 비교도 안 되게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출근해서 이제 실험 조건을 인풋 데이터를 딱 집어넣으면 제가 이제 퇴근할 때 돼야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하여튼 실험 결과는 너무 잘 나오고 있었고 제 유태인 지도 교수는 막 저를 붙들려고 뭐 별의별 월급을 최고로 올려주고 이 영주권 주겠다고 저를 이제 붙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진짜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침에 커피 한 잔 딱 뽑아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어떨 땐 점심 먹는 것도 까먹고 갑자기 이제 어둑어둑해져서 보면 커피는 다 식어 있고 이제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왜 공부를 잘하는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긴 합니다. 하여튼 한 1년 동안 이제 성경에 완전히 빠져서 이제 하니까 이 책을 내가 옛날에 너무 우습게 봤구나 이제 그걸 알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지적인 게 아니라 이제
뭐라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령 체험 같은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교만한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 그래서 이제 30살의 나이에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정말 그 우여곡절 끝에 버티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타라는 거기에 이제 끌려간 거죠. 끌려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전해만 해도 그 후배가 가자 하는데 제가 미쳤냐 그러면서 휴가 일주일을 그걸 왜 거기 가서 보내냐 그러면서 내가 이제 도망가면서 캐나다로 놀러 갔었는데 그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갔는데 이제 엄청난 뭐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홍정길, 이동원, 뭐 김진홍, 하여튼 뭐 그 당시만 해도 그분들이 청년들한테 엄청난 이제 임팩트를 송인규, 무슨 쟁쟁한 분들이 다 왔어요. 이게 이제 90년대 말이죠. 90년대 예. 초예요. 중반인가? 90년대 초예요. 네. 90년 초인데 그 당시만 해도 뭐 김진홍 목사님 이런 분도 저희가 볼 때는 이 빈민 선교 한다고 해가지고 청년들한테는 뭐 야 저렇게 정말 크리스찬이 저렇게 살아야지.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은 저한테는 그런 게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진경 박사라는 분이 또 나타나가지고 황당한 사진을 보여주게 이게 무슨 이 만주 벌판에 거기가 이제 옛날 연명각이 세워지기 전에 이제 그 북산가의 공동 묘지터에 장대에다 현수막 해가지고 조선족 기술대학 건설 부지 이렇게 그 현수막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소 한 마리 지나가고 있고요 달구지.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데 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를 위해서 우리 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제 여기서 대학을 세우려고 하는데 함께 가서 싸울 믿음의 동지들을 찾으러 왔다. 원래 그분이 좀 약간 돈키호테 같은 그런 분인데 좀 무슨 이야기 하나지 들어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수들을 뽑으러 온 거예요. 근데 황당하잖아요. 뭐 대학 교수를 뽑으러 왔으면 아주 조그맣게라도 건물을 하나 세워놓고 가자고 해야 되는데 맨 땅에 깃발 꽂아놓고 막 가자고 소리 지르는데 이런 하여튼 그런 이제 거의 돈키호테 같은 분들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때 충격이었어요. 여러 김준홍 목사님의 충격이고 다 충격이에요. 그래서 처음 믿은 사람으로서 이제 신앙이 바로 팍 시작됐는데 원래 이게 크리스찬이 예수 믿고 난 3년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거든요. 이 3년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이 3년을 버텨야지 이제 뭐 살아남는데 그 3년을 이제 못 버티고 이제 그 해 넘어간 거고 마지막 설교가 이제 홍정길 목사님 설교였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청년들이여 영적 삼국 통일을 준비하라 뭐 이런 그러니까 곧 조만간 남북 통일이 문제가 아니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뭐 조선족 뭐 고려인들 함께하는 삼국 통일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건 거의 예언자적 메시지였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직 한중 수교도 하기 전이었거든요. 90년대 초반에. 근데 벌써 이제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면서 청년들이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투자하라. 막 그런 그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선교 헌신을 한 거죠. 연변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명가이대 가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 지도 교수한테는 이제 뭐 영주권 그런 거 필요 없고 나 이제 하여튼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이제 거길 떠날 준비를 시작한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다 스킵해가지고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교수님 뭐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왜 보수교회에서 교수님을 이렇게 좋아하냐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미 지금 유튜브로도 지금 조금 보고 계신데 보고 계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거 스토리텔링이 되시는구나. 거의 설교를 굉장히 잘하세요 사실. 또 벌써 거의 선동가 프로파간다의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불을 지를 줄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또 신앙의 체험이 되게 명확하시니까 어떤 간증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보수교회에서도 좋아하시고 또 내용적으로는 진보에서 보수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우리 편인가? 이런 느낌이 들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어떤 신앙적 뒷배경은 그때 연변 가실 때까지만 해도 거의 없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떠나기 전에 이제 포항에 저의 전임자였던 이제 우리 강 박사님이 저를 막 끌어가지고 이제 포항에 잠시 와서
떠날 준비를 했던 이유가 물론 연명하게 아직 세워지기도 전이었지만 뭘 저가 어릴 때 이렇게 무슨 교회 생활을 한 적이 없으니까 파송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파송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고등부에서도 가르치고 또 이제 그 동네 이제 그때 이제 포항공대 교수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그 보스턴에서 당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제 그 모아가지고 이제 막 성경 공부하고 또 이제 그 프로젝트 팀에서 완전히 공장 안에서 그 기술원들 그런 사람들까지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성경 공부를 3개를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저한테는 그게 이제 떠나기 위한 이제 어떤 훈련 스스로 이제 훈련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무슨 선교사로 떠난다고 할 때 뭐 뒷배경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노하우 같은 걸 가지고 가는데 저는 성경 한 권 딸랑 들고 마치 그것도 독립운동 같이 그냥 여기에 무작정 뛰어든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연변에 가졌을 때는 사실 평생 공학자로 예. 박사 받으시고 계속해서 공학자로만 사시다가 갑자기 연변에 가신 셈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제 안에 그런 이제 좀 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제 성경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가 이제 참 재밌는 게 이제 연변에 가니까 남편들을 다 나그네 동무라고 부르더라고요. 나그네 동무. 그 이유가 뭔가 거기 이제 옛날 독립운동가들이 남편이 한번 독립운동하라고 집을 떠나면 한 번 석 달, 넉 달씩 있다가 혹은 1년, 2년 후에 갑자기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동무라고 부르는데 제 안에 그런 나그네 동무 말이 남편으로 남편 굳어진 거예요. 그럼 남편을 우리 나그네 동무가 나그네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나그네의 그런 피가 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집을 떠나서 그런 정말 옛날 제가 일제시대 때 살았으면 뛰쳐나가서 독립운동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잠재되어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독립운동하러 떠났던 수많은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그들의 세계관이 바뀐 거거든요. 정말 이건 이제 세계관의 변화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설교할 때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상의 그 오감도라는 시에 보면 이제 13인의 아이들이 막 미친 듯이 달려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달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남들이 다 뛰는데 안 뛰면 불안해서 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지금도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마치 대학 입시가 인생의 모든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미친 듯이 달려가게 만드는데 그건 다 속임수인데 그래서 저 역시 안 뛰면 불안하니까 그냥 달려갔던 거고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붙었지만 대학에 붙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목표가 사라지고 이제 방황의 세월을 보냈던 거고 이제 그러니까 그 진리를 찾고 싶어도 진리가 뭔지 몰랐고 그 방황하던 세월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딱 들어가고 진리가 무엇인지 딱 알게 되는 순간 이제 세계관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달려갔던 그 20대를 돌아보니까 결국은 나 혼자 잘 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남보다 더 높아지고 더 높은 지위에 더 높은 월급 받고 그걸 위해서 달려갔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그 보스턴에 있을 때 제 지도 교수가 가끔씩 자기 밑에 있는 그 포스닥하고 박사과정 그런 학생들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이제 가끔씩 바베큐 파티하면서 이렇게 해줬는데 거기 완전히 그냥만 이제 워커홀릭이거든요. 일 중독자가 돼서 꼭 토요일 일요일 날 자기 이제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연구 보고 시키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이제 3층짜리 집에다가 이제 집에 풀장 있고 그 야드에서 바비큐 파티하고 차 몇 대 굴리고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여기서 밑에 남아가지고 막 미친 듯이 이 사람처럼 평생 일에 미쳐가지고 살다 보면 나의 마지막이 한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견적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가 이제 세계관이 바뀌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나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제 인생을 투자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저의 그때 이제 생각했던 가장 큰 중요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그 안목이 너무나 이제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만족할 수 없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독립운동가의 삶을 선택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럼 연변을 사실 그럼 근대 역사를 충분하게 인지하시기 전에 먼저 연변을 가신 걸로 네, 이해가 그때는 되죠? 전혀 몰랐어요. 이 근현대사에 대해서 제가 워낙에 이제 그 인문학적인 소양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 별명이 정국어였거든요. 국어를 제일 잘해서 그래서 근데 왜 이제 공학 박사 되셨지? 그러니까 제 이제 국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너는 국문학과 가야 된다고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공계 그 공대 그 당시는 서울공대가 의대 그렇죠. 치대보다도 더 높았을 그렇죠. 때예요. 그 그렇죠. 당시에는 공부를 잘하셔서 간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 다 공대 공대 가니까 가니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뭐 이 문학이야 뭐 내가 나중에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 취향이 안 맞는 미분방정식 풀느라고 너무너무 내가 이 미분방정식 풀면서 내 인생을 보내야 되나 막 그런 이제 회의가 막 들었는데 근데 포사까지 했어요 YT에서. 근데 어떤 나중에 제 성격을 아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그 당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대로 보낸 거지. 너 사회학과나 그런 데 갔었으면 너 그 당시 뭐 이렇게 막 그거 하다가 저기 그 당시 제가 보는 앞에서 서울대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한 사람 투신해 가지고 축구를 했었거든요. 너 잘못했으면 너 그거 뛰어내렸을 수도 있어. 하나님 널 보호하려고 거기 공대를 보냈다. 하여튼 어쨌든 뭐 그런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 분명히 있었는데 공대로 끝까지 박사까지 하기 싫은 공부를 한 거죠.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대. 제가 공부하는 거 이외에 다른 거 잘하는 게 뭐 없었기 때문에 공부만 계속 했는데 근데 박사를 딱 받아서 보니까 나중에 이게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 묘수. 제가 공학 박사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중국이나 북한 같은 이런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뭐 인문학, 사회학 그런 박사 해봐야 거기서 절대로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내다보시고 이걸 미리 이 정말 묘수를 딱 한 거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공학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써먹었죠 사실은. 네. 그 이제 좀 책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동북아시아와 또 북한 연변에서도 오래 계셨고 또 북한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오래 사셨는데 그러면서 그 제가 이 책의 서문에 굉장히 그 역사와 역사에 대한 얘기를 힘주어서 쓰셨잖아요. 그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그런 인식은 언제 생기셨다고 그건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최근입니다. 2017년도 여름에 제가 평양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평양에서 이제 평양 애들을 열심히 가르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한민국 패스포트예요. 그러니까 평양을 다니면서도 저는 한국 국적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고, 근데 평양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이제 외국 영주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평양을 다녔는데 그게 이제 5년에 한 번씩 익스파이어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갱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2017년에 그게 또 이제 거의 끝나가 돼서 그 갱신하러 이제 토론토 대학으로 안식년을 간 거죠. 근데 오랜만에 나가 보니까 그때 이제 어떤 이제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저기 정 교수님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오랜 사역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이제 또 지역 사람들을 다 모아 놓을 테니까 한 10주 동안 통일 비전 교실 뭐 이런 걸 열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 뭐 통일에 관한 이야기 그런 강연을 시리즈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수락을 하고 이제 첫 강의를 딱 준비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막 촛불 막 하여튼 막 굉장히 이제 일어나던 때잖아요. 캐나다에 있는 교민들조차 완전히 절반씩 딱 갈려가지고 태극기하고 촛불이 딱 나눠가지고 막 서로 거의 뭐 질문을 쏟아붓는데 이제 싸우다시피 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내가 평생을 통일 사역자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남북 간의 통일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이제 진영 간의 이 싸움 이거를 어떻게 이게 도대체 왜 생겼는지 이거를
풀어내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10주 강의를 하는 동안에 이제 근현대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현대사.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몰랐던 저희가 전혀 배우지 않았던 그런 역사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당연히 평양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두음 법칙을 무슨 마치 이 무슨 일제 잔재처럼 생각해가지고 이제 북한에서는 벽사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뭐 강의하다가 이론하고 칠판에다 쓰면 꼭 반장이 손을 들고 교수님 이론이 아니라 리론입니다. 리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력사와 역사가 이렇게 갈려져 있다는 걸 전혀 이제 모르다가 토론토 대학에 그것도 재밌는 게 이제 둘째 아들이 거기서 토론토 대학 다니면서 알바를 하면서 도서관에서 이제 이렇게 알바하고 있는데 제가 책을 여러 번 뭐 홍성사에도 내고 뭐 썼잖아요. 근데 아빠 우리 도서관에 그 동아시아 도서관이라고 동아시아 학과 토론토 대학이 이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하고 쌍벽을 이루는 이 이스트 에이시안 스타디가 굉장히 강한 그런 대학이거든요. 동아시아 우리 도서관에 오면 없는 책이 없어. 그래서 아빠 책도 다 있어. 뭐 자기가 이제 이거 사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참고로 지금 세 번째 소설인가요? 네 번째 소설인가요? 이건 소설로는 세 번째 세 번째 소설이고요. 소설. 뭐 이제 아바라는 소설하고 이제 띵동 박부장입니다. 그렇죠. 하고 이제 소설로는 세 번째 소설이고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제 간증 같은 걸 담아서 예수는 평신도였다. 이게 이제 좀 그 당시 화제작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네. 루카스 이야기, 뭐 멈출 수 없는 하늘의 떡의 전쟁. 다작 작가입니다. 떡의 전쟁 이게 아주 중요한 책인데 하여튼 이게 쩐의 전쟁이라는 무슨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떡의 전쟁이 거기 더 먼저 쓴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내가 쩐의 전쟁을 카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떡의 전쟁이 나온 다음에 드라마. 근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거기 한번 갔는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하여튼 뭐 거기에 꽂혀 있는 책들을 보는데 한국에 있으면 북한 책 못 보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북한 책을 우리가 어떻게 서점에서 파는 그냥 아주 피상적인 책들만 보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중국 책, 북한 책, 한국 책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매일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보기 시작. 진짜 평생 공부를 제일 잘하셨네요. 아니 책 읽는 걸 제가 워낙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당시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뭐 만화책도 읽고 막 그 당시만 해도 어깨동무 새소년 이런 이제 그런 잡지들 있는데 매달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거 사가지고 그거 집에까지 가는 거를 못 참아서 이제 걸어가면서 책을 읽다가 그 우리 동네에 그 개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천에도 한번 빠지거든. 전설에 나올 만한 얘기 같은 건데 하여튼 책을 읽기 시작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책들을 진짜 수백 권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몰랐던 완전히 감추어진 역사들이 있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고 절반의 역사를 그때 접하시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 연변과기대에 있으면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거기 이제 그 안주 북산가 거기서 이제 다녔잖아요. 그래서 숱한 손님들이 오면 모시고 용정에 있는 그 옛날 그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은진중학교 이제 그 기념관 뭐 그런 데를 다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가보면 거기 은진중학교를 설립한 분으로 이제 구례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옛날 구례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이게 캐나다 선교사 그리어슨이라는 것을 제가 연변에서 20년을 살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만큼 무지한 거죠. 무지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책들을 쫙 읽으면서 이게 우리 이 북한도 용정이 완전히 캐나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여기 세워지고 이게 사역했던 곳이구나.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정말 부끄러운. 그러니까 제가 제 책을 읽은 사람들마다 뭐 어른이고 학생이고 뭐 막론하고 고백이 뭔가는 너무 부끄러웠다.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 우리 독립운동가나 선교사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라는 이 반응이 제일 컸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부끄러움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책을 쓰게 된 게. 어떻게 그걸
연변에서 그렇게 오래 살면서 구레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집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역사책처럼 이제 쓰려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서술형으로.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야, 이 공학 박사가 쓴 역사책을 누가 읽겠어요?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이거 소설로 다시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서술적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설로 바꾼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연변이나 특히 북에서 계셨던 시간들이 이런 어떤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해내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궁금해요. 너무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 마지막 학원 감사의 글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썼지만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이걸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쓴 게 아니고 정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책을 쓸 수 있으려면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사람이 이 책을 쓸 수 있으려면 이제 이 최소한 북간도의 역사, 중국의 옛날 독립운동가 그쪽에서 살아봤어야 되고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서 평양이나 그 평양의 역사 그쪽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캐나다를 알아 토론토 이 세 군데를 다 알아야만 쓸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그 세 군데를 그러니까 저는 토론토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평양 가게 돼 한참 세우고 있을 2005년 당시 그 당시 제가 이제 프로젝트 팀을 맡아가지고 설립부총장으로 막 정신없이 평양 다니고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평양 가게대 설립을 위해서 펀드레이징하고 사람 모으고 하던 시절인데 2005년도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겨울에 그 YM이라고 뭐 하와이에 있는 그 팀이 연변가게대에 와가지고 한 40명이 왔어요. 거기 무슨 아웃리치 팀이 와가지고 우리 평양가게대 팀을 위해서 막 한 40일 동안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해주고 우리는 고맙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 막 그 추운 겨울에 거기 어디에 허름한 그 무슨 배나무집이라는 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합숙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갔어요. 근데 그때 그 팀장으로 왔던 무슨 젊은 목사 한 분이 저는 뭐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YM 출신들이 무슨 예언을 하고 막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 근데 떠나는 날 갑자기 제 사무실로 오더니 교수님 어젯밤에 제가 밤을 새서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는 우리가 그때 이제 이 평양가게대 개교를 2007년도에 개교하려고 그게 목표였거든요. 왜냐면 2007년도가 평양대 부흥 100주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딱 개교 이게 폼이 나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 개교 목표였는데 교수님 그렇게 빨리 안 됩니다. 멀리 내다보셔야 됩니다. 그게 빨리 안 된다. 우리가 좀 약간 실망을 안기는 두 번째가 황당한 경우가 하면 교수님은 당분간 이 팀에서 떨어져서 가족들과 좀 시간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가족들하고 알았다. 가시라 바쁜데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떠나갔는데 한 몇 달 있다가 이제 막내 늦둥이가 이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둘째 아들만 해도 늦둥이거든요. 큰 애랑 둘째가 10년 차인데 또 10년 만에 이제 셋째가 나타난 거예요. 거의 참고로 교수님 보시기보다 나이가 좀 네, 맞습니다. 보일 때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막내 기준으로 살거든요. 지금 우리 막내가 아직도 고등학교 이제 고2가 되는 그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어울려 다니는 그 연명가게대 있을 때도 보면 그 막내 기준으로 그 걔네들 학부형들하고 다니기 때문에 늘 뭐 40대 그 이제 그 친구들하고 몰려 다니는데 하여튼 이게 생긴 거예요. 저는 뭐 그때 거의 뭐 48 뭐 이렇게 됐을 때고 제 아내도 뭐 근데 너무 이제 거기 이제 그 초음파를 해보니까 연변에 있는 그 의사가 빨리 낙태하라는 거죠. 나이도 많을 뿐 아니라 지금 아주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빨리 낙태. 그래서 서울에 가서 지금 또 마찬가지야. 낙태하라고. 근데 좀 크리스찬으로서 나중에 보니까 쌍둥이인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태를 안 하면 안 된다. 근데 하나가 살아있다는데 어떻게 낙태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MIT 있을 때 제 후배 하나가 이제 토론토 대학 교수로 갔다는 생각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 친구랑 10년 동안
뭐 이렇게 연락도 안 하던 친구들이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찾아가지고 막 이제 여차여차해서 우리 아이를 낳으려고 거기 토론토에 유명한 한인 산부인과 의사가 있다는 걸 제가 들어서 알거든요. 그래서 토론토에 이제 아이를 낳으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편의를 봐줄 수 있냐 그랬더니 한 2시간 만에 거기는 제가 밤에 보니까 거기 낮이잖아요. 바로 답장 오는데 선배님을 도울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제가 아주 감사하다 하면서 그 친구도 이제 내비게이터 출신으로 아주 엄청나게 그 토론토 대학에서도 지금 막 보수의 강점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뭐가 하여튼 무조건 싸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토론토라는 데하고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토론토를 가서 토론토에서 이제 거기서 있는 동안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아이는 무사하게 잘 낳았고 거기 이제 제일 이제 그 큰 오빠죠. 큰 오빠가 걔가 이제 고3인데 걔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그랬는데 가자마자 어떤 제 대학 동기 하나가 빨리 네가 48살이 기술 이민으로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는 거예요. 너 오래 놓치면 넌 영영 이제 네가 무슨 돈이 있냐 하면서 빨리 난 이민 갈 생각 난 지금 좀 이따 애 낳고 돌아가야 된다는데 네가 지금 영주권이 뭔지 몰라서 그렇다 해서 막 자기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막 타이핑 해주면서 영주권 신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 나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데 했는데 그게 떠나기 직전에 영주권이 딱 나온 거예요. 이제 그게 왜 중요했냐면 그때만 해도 김대중 노무현 시절 대통령 시절에는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 패스포트만 가지고도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녔는데 2년 후에 보수 정부가 딱 들어서더니 그 영주권이 없이는 북한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나다에 가 있는 그 동안에 이제 영주권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토론토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북한과 이 북간도를 그 당시에 이제 도왔던 이제 선교지 분할 정책에 의해서 함경도, 북간도, 연해주까지를 전부 다 캐나다 선교사들의 관할 구역이었고 참 너무나 놀라운 게 우리 이제 근현대사에서 보면 우리가 유명한 그 캐나다 선교사들 게일 선교사 그다음에 닥터 홀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서 이제 닥터 홀 원산 회계 운동을 일으켰던 이제 하디 선교사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었던 닥터 에비슨 이런 사람들이 다 토론토 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론토 대학이 너무너무 이 근현대사에서 북한과 이쪽에 이제 독립운동가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뭐 3.1운동을 기여를 해가지고 이제 독립훈장을 이제 수여했던 선교사들 중에 토론토 그러니까 캐나다 출신 선교사들이 제일 많거든요. 숫자는 미국 선교사들의 한 15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더 많아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캐나다 선교사가 그렇게 북한을 위해서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토론토와 연결되면서 이게 알게 됐고 나중에 보니까 그 이제 진보적인 그 은진중학교 출신들이 전부 다 해방 후에 내려와서 김재준, 문익환 누굽니까? 그 우리 크리스찬 아카데미 강원영 목사님 또 안병무 교수 이런 진보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은진 출신들이에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핍박받을 때 전부 다 토론토에 가서 피신해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안기부나 이런 데서 토론토는 빨갱이 도시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토론토로 이제 피신을 했냐면 자기들의 은사들의 고향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도 토론토에 가면 옛날 은진중학교 출신, 명신여학교 출신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남아 계세요. 살아 계세요. 95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그 은진중학교가 연변에 용정. 그러니까 용정. 연변에서도 시골로 들어와서 우리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곳이죠. 거기 엄청난 그 당시만 해도 거기가 민족 교육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다 일제가 이제 그 을사늑약 한일 병탄 이후에 그나마 민족 교육을 하던 그 많은 학교들을 핍박하면서 특히 이제 성경은 못 가르치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독립운동과 더불어서 이제 그 민족 교육을 위해서 북간도로 서간도로 다 이제 갔던 거죠. 북간도 서간도가 지금 연변인 거죠.
북간도가 이제 두만강 북쪽을 북간도라고 부르고 연변이고. 압록강 서쪽을 서간도. 그러니까 네. 서간도는 이제 주로 기호파라고 해가지고 그 한성을 중심으로 충청도, 황해도 뭐 이런 경상북도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서 세운 게 신흥무관학교고요. 이제 함경도 사람들이 주로 올라가서 세운 게 뭐 라자구 사관학교 해가지고 이제 그쪽도 다른 북간도에 그런 많은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명동학교, 김약연 선생, 뭐 또 이제 그 창동학교, 이제 은진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쭉 세워졌는데 이제 다른 학교들은 일제가 전부 다 이제 불지르고 폐쇄를 시켰는데 은진중학교만은 캐나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니까 이제 외국인이 세웠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몰려들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민족 교육의 이제 산실이 됐고 많은 민족 이제 지도자들을 키워냈어요. 우리 뭐 송몽균이, 나운규, 뭐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 다 그 은진 출신들인데 그 당시 그 은진중학교하고 여학교는 명신여학교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당시 받았던 교육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지금 시점에서 봐도 깜짝 놀랄 정도의 이제 고급 시설과 이제 그 선생들이 뭐 화학 실험 뭐 온갖 그 이제 동아리 활동, 축구부, 야구부, 뭐 스케이트부 뭐 다 있는 데다가 그런 지금 요즘에 그 흔히 대안학교 있죠. 대안학교 수준의 그런 이제 그런 탁월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민족 지도자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하이 퀄리티의 교육을 거기서 그들이 받았다. 이제 그런 지역에 우리가 지금 갔던 거죠, 사실은. 이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우리가 그 역사 시간에 배운 인물들이 쭉쭉쭉 나와요. 뭐 이상설이라든지 뭐 이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건 알지만 그 역사 시간에 배웠으니까 약간 좀 뭐랄까 그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아는 게 아니고 뭔가 수학 공식 알듯이 그렇게 알았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어떻게 다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역점을 두고자 했던 게 뭔가 하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서 감사한데 예를 들면 홍범도면 홍범도 한 사람, 이상설이면 이상설 한 사람을 조명한 그런 평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책도 뭐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하죠. 근데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그 한 사람에 관련된 것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학문이 이제 그 소위 통섭 뭐 이제 융합 컨버전스라고 하죠. 모든 학문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것처럼 역사도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그 성경을 보려고 해도 신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서 봐야 되는 거지. 저는 사실은 뭐 이런 신학자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뭐 신약학 전공했다, 구약학 전공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신약만 알고 구약만 알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신구약을 다 알아야지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이 분리형 교육, 아주 세분화된 전문화 교육의 그런 이제 폐단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문을 잘라서 배우는 거죠. 근데 이 독립운동사 역시도 이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떻게 서로 부대끼면서 이렇게 갈등하고 했는가 그 연결 부분을 알아야지만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것이지 한 사람만 조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런 역학관계, 다이내믹스 그런 것들을 함께 보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용정의 서전서숙도 이상설이 아주 맞습니다. 이상설은 헤이그 헤이그 특사인데 그 헤이그 특사만 알고 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전 서전서숙이 용정에 있다는 것도 전에 한번 들어서 한번 용정 갔을 때도 들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 맞아 이 사람이 헤이그 특사뿐만이 아니고 근데 또 그 사람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상설이라는 사람은 천재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학책 산술신서 뭐 이런 책도 지었고 사실 뭐 그 성균관의 지금으로 보면 뭐 성균관이 뭐 지금 국립대학이라고 생각하면 서울대학교 총장 같은 대제학도 하고 뭐 그러던 사람이 이제 그 을사늑약 이후에 고종이 영의정으로 재수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뿌리치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제 북간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해외에 세워진 최초의 민족 학교죠. 서전서숙을 세웠는데 이걸 세운 지 한 얼마 안 돼서 1년 만에 이제 헤이그 밀사로 특사로 이제 보내야 할 그 이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니까 이제 이회영이라고 중요한 분이죠. 이회영이란 분하고 이제 둘 다 양명학자이면서 이제 그 당시에 상동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인데 이상설하고 이제 전덕기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상설을 보내야 된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할 줄 알고 천재. 이 사람을 그래서 이제 고종에게 이제 천거해가지고 특사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설뿐만 아니라 이준, 그다음에 이휘종 이 세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3E가 이제 갔는데 그 바람에 서전서숙이 빨리 이제 문을 닫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이 헤이그 특사에 대한 이 역사를 이해할 때 그들이 이제 그렇게 고종의 밀지를 가지고 갔지만 결국 실패하고 이준 열사는 거기서 그냥 자결을 했는지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냥 그 화병이 나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알려지기는 그게 알려졌지만 많은 뭐 그냥 정말 너무나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길을 갔는데 회의석상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 당시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이긴 이후로 이제 서구 제국주의의 말석, 그러니까 자기들도 제국주의 클럽에 들어가려고 막 이제 하던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 당시 이휘종이 이제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고 이제 해가지고 막 이제 그 기자들, 그러니까 회의장 바깥에서 막 기자들과 이렇게 나눈 그런 대화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 기자회견이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읽어보면 그 당시 이 세 사람이 느꼈던 그 감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너무너무나 속상하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대부분이 미국을 위시해서 다 그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인데 그 국가들이 이 약소국들을 대하는 이 모습이 그 강자의 논리 정말 그런 것으로 위선적으로 느껴진 거죠. 거기서 이제 그들이 받았던 이제 큰 이제 그 배신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이 책에도 이제 뒷부분에 잠깐 나오지만 이준 열사가 그렇게 산화하다시피 돌아가시잖아요. 이준 열사의 아들이 이용입니다. 이용 장군, 이 독립운동가예요. 그 이용 장군이 이동희 밑에서 같이 이제 독립운동하던 사람인데 이용이나 그 당시 가장 어렸던 젊었던 이휘종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볼셰비키가 되거든요. 이들이 왜 볼셰비키가 될 수밖에 없었나 그 당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역사예요. 네, 민감한 주제는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상설 얘기를 꺼낸 것도 사실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상설은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헤이그 열사 갔다고 우리 배우기도 하고. 근데 이상설이 서전서숙을 세우고 연변에서 이 사람들과 어떤 그 독립운동을 꿈꿨던 사실은 우리가 사실 잘 배우지 않고 학교에서도 그리고 책에 아주 자세히 그 소개가 되는데 이상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상동교회 출신들하고 이동희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는 이동희는 안 배운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절반의 역사를 우리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근대의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과정 전체를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동교회가 이제 어떤 우리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스크랜튼 선교사라는 스크랜튼 선교사가 사실은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함께 1885년에 세 분이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배우면서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익숙하게 알아도 아펜젤러는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스크랜턴. 그렇죠. 언더우드와 이제 아펜젤러는 알아도 스크랜턴을 우린 잘 배우지 않아요. 감리교 안에서도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스크랜턴은 뭐 뉴욕 대학하고 예일 대학을 나온 아주 그냥 수재였는데 이 사람은 사회복음적인 그런 것이 아주 강해서 그 의도적으로 그 당시 상동교회가 지금도 위치하고 있는 곳이 남대문 시장 그 있잖아요. 상인들, 그 천민들, 기생들, 백정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걸 세웠는데 거기에 그 당시 20대 청년들이 이제 몰려들면서 상동 청년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 상동 청년회 안에 장차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의 가장 주축 세력들 뭐 그 이회영, 이동영, 뭐 이상설 그런 이동휘 저 주시경 이상재 쟁쟁한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짜 그 부분에서 네.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한 방에 다 있지?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게 사실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상동 청년회가 중심이 돼서 그 당시에 그 이제 뭐 독립협회 운동도 하다가 그게 이제 무너지고 나니까 상동 청년회에 이제 몰려가지고 그 야학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전국의 상동 청년 학원을 만들면서 여성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한글 교육을 시키고 주식영이 거기 또 멤버였기 때문에 이제 신채호도 있어. 신채호는 또 이제 역사를 또 담당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 그런 야학 같은 그런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민족 운동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제가 볼 때는 이 상동 청년회가 정말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내각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상동 청년회를 이제 폐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동 청년회 출신들이 결국은 이제 일제가 이제 이토가 딱 들어오면서 처음 했던 게 뭔가하면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이 조선인들을 정신적으로만 다스려라. 물리적으로는 내가 다스린다, 이 나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명령이 떨어지니까 미국 선교사들은 미일 가짜라 테프트 이야기는 미일 동맹이 아주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거기에 따라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상동 교회에 있던 이 사람들은 정말 사회복음적인, 그러니까 이 스크랜튼 선교사가 정말 이사야 61장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눈먼 자,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싸워오던 그들이 이제 그때 시작한 게 뭔가 하면 신민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상동교회가 중심이 돼서 신민회를 조직을 했고 그 신민회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이제 일제가 이제 백오인 사건을 터뜨리잖아요. 근데 백오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600명이 처음에 검거됐는데 그 중에 400명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니 그 당시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인구 대비 1%가 채 안 되고 뭐 그 정도였는데 400명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게 이제 상동교회가 중심이 됐고 거기 전덕기 목사가 이제 중간에 있었는데 이제 스크랜튼이 키워낸 제자가 전덕기 목사고요. 이 스크랜튼은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꼼짝없이 거기를 따랐어야만 했는데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의 이제 상관으로 왔던 감리교니까 감리교 감독 해리스 감독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친일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 강단에 서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이렇게 이제 다스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계속 강변하던 그런 사람 밑에서 이제 이거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다툼 때문에 스크랜트는 감리교 목사 선교사를 완전히 사직하고 이 사람이 성공회로 가는 거예요. 성공회. 뭐 저는 어쩌면 성공회 오늘날 이렇게 진보적으로 된데도 뭐 그런 조금의 영향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성공회 사람들도 그거 잘 몰라요. 역사를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당시 영국 교회 성공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 안에서 또 이제 스크랜트는 이제 묻혀지게 되고 아예 전덕기 목사 같은 분은 지금 살아있는 그 당시로 보면 이제 살아있는 예수였다고 보고요. 그 천민들과 기생들과 그 당시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후에 막 온데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걸 장례 치러줄 사람들도 없으니까 전덕기 목사 그걸 다 수습해서 그걸 이제 장례를 치러주고 그래서 전덕기 목사가 이제 백오인 사건으로 이제 고문받고 다시 폐병으로 이제 먼저 풀려난 후에 이제 1914년에 돌아가셨을 때 장안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이 울면서 따라와 기생들과 백정들 이런 가난한 자들이 그 장례 행렬을 다 따라갔던 그 역사를 감리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감리교 출신들이 전덕기 목사를 몰라요, 아예. 왜냐하면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이제 일제 후반부로 가면 전부 다 친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전덕기 목사 같은 분 이런 분들은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죠, 사실은.
목숨 걸고 그렇게 했던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거죠. 사실 감추어 있는. 그러니까 역사라고 했을 때 북쪽에서 일어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조차도 완전히 우리가 밝히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역사의 주인공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리동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이분들이 북쪽에서 활동했던 분, 물론 북쪽 출신들도 있지만 그 활동 반경이 한성하고 우리 리동이 같은 경우는 강화도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동희 장군이 이제 군인이면서 동시에 교육자.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교육자 하면 도산 안창호가 여러 학교를 세웠으면 안창호 하는데 저는 교육자로서 단연코 리동희가 최고. 그러니까 무려 170개의 보창학교. 요즘으로 보면 아예 학원 그룹을 만든 거예요. 전국에 보창학교가 170개가 됐는데 리동희는 자기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꼭 뭐 오전에는 이제 일반 학과하고 이제 성경도 가르치지만 오후에는 꼭 군사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일제 눈에는 이건 독립군 학교예요. 독립군 키워내는 학교니까 이 보창학교는 일제가 이제 우리를 병탄하고 나서 뭐 2017년 무렵까지 완전히 다 폐쇄를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은 보창학교는 남아 있지 않는 거죠. 다른 학교들은 이제 살아남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사람은 그 이동희의 그 유명한 그 설교 강연이 뭔가 하면 일동 1학교, 일동 1교회 이걸 통곡 설교를 했다고요. 가는 곳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한 삼천리 방방곳곳에 교회 하나, 학교 하나 세우면 우리 독립한다. 그것을 외쳤기 때문에 이동희가 한번 지나가면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이게 이제 학교가 하나 세워질 정도로 대부흥사였고 그 교육자였던 이동희를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단의 역사가 얼마나 이제 우리의 역사를 가리웠냐면 그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이제 독립운동가들 중에 나중에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지게 된 손정도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손정도 목사도 거의 사회주의적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던 분이고 리동희 이 구례선 목사만 해도 이분이 그 성향이 지금으로 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연합운동,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이제 3.1운동 이후에 20년도 이제 1925년 이 무렵에 캐나다에서 유나이티드 처치 모든 장로교 모든 교단이 다 합해져서 연합교회 운동이 일어날 때 굉장히 고민을 해요. 자기가 장로교를 고수하면 돌아가야 돼요. 이제 파송한 데서 너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걸 연합교회로 이제 자기가 그걸 바꾸면 조선에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연합교회를 선택하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이 이제 연합운동 이런 쪽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감리교인인 이동희를 또 받아들여서 이제 같이 활동을 했고 요즘에 흔히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생각할 땐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숭실중학교가 이제 우리 다 귀한 분들이죠. 우리 그 미국 선교사님들 마포삼열 선교사님 그 평양신학교 세우고 베어드 선교사님이 숭실학교를 세워서 거기가 이제 평양이 그 이제 하여튼 평양 대부흥의 구심점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의 참 그 뭐 운명의 장난처럼 원래 서북인들이 이제 서도 하면 평안도고 북도 하면 함경도가 서북인들은 조선조 500년 동안 이 기호 지방 남쪽 사람들한테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서북인들이 하나로 뭉쳐 있어야 되는데 이 선교지 분할 정책으로 딱 동서로 나뉘면서 평안도는 미국 선교사, 함경도는 캐나다 선교사가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지역이 그 신학적 차이가 완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 들어갔던 마포 삼열 선교사랑 그 이 베어드 선교사 이 두 분은 그 미국 그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가장 보수적인 맥코믹 신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처음에 그걸 할 때
영어도 배울 필요 없다. 다 이제 너희들 성경만 배우면 돼. 막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인데 그 평양신학교 1기생이었던 길선주 뭐 나중에 목사 되셨죠. 이런 분들 비롯해 처음에 7사람의 그런 그 이제 신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정말 자기가 이제 눈이 열리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세계를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이제 교장 선생님은 너희들 그런 거 배울 필요 없이 무조건 성경만 배워 이렇게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복음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복음은 사실은 완전한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형리적 말하자면 그런 이제 그 복음만 알면 된다고 이제 성경만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 저 함경도 이 성진의 선교부를 세웠던 이 구례선 그리어슨 선교사가 지금은 성진이 이제 김책시로 바뀌었지만 이제 출강을 한 거예요. 이제 교수가 부족하니까 이분이 평양신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이제 강사로 출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이 7사람들의 그 신학생들이 이제 구례선 선교사를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야. 우리 교장 선생님은 우리 성경만 배우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계 역사도 알고 싶고 지리도 알고 싶고 심지어는 화학, 물리 이런 것도 다 배우고 싶다. 신학생들이. 근데 당신은 의학 박사고 하니까 우리한테 화학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렇지 않냐. 이런 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구례선의 딸 도리스 그리어슨이 쓴 이제 조선을 향한 머나먼 여정이라는 그 구례선의 일기를 모아서 쓴 책이 있어요. 한신대학교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그리어슨 선교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미국 선교사들이 알면 자기는 이제 강사인데 이건 분명히 화내고 안 좋아할 텐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심을 하고 몰래 소위 비밀 과외를 시켜줘. 비밀 과외하면서 그런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신학이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진짜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뭐 제국주의들이 막 조선의 모든 탄광, 광산 이런 걸 다 개발하고 이제 그 모든 채굴권 그런 걸 다 빼앗아가고 하는데 그리어스는 그 당시에 거기 있으면서 거기 광산 지역이거든요. 그 어떤 이제 그 오퍼가 와가지고 이 광산 개발하는 걸 좀 도와줄 뭐 신학생 뭐 도와해가지고 이걸 좀 도와달라. 사실 이게 제국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리어슨이 딱 생각하는 거야. 이거 도와주고 우리가 그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신학교 세우고 하면 소위 요즘 말하는 비즈니스 에지미션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만큼 이게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미국 선교사와 캐나다 선교사가 갖고 있는 신학이 달랐다. 맥락이 좀 다르다. 맥락이 달라져.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일단 너무 그 레퍼런스가 너무 많아요. 할 얘기가 지금 너무 많고 지금 하면은 밤새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책을 같이 읽어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는 좀 들어가지 않고 그만큼 책을 같이 읽는 게 재밌을 겁니다. 이게 이 책이 특히 근대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동희 얘기뿐만 아니라 손정도 목사님 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특히 손정도 목사님의 중요성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정도 목사님은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는데 북한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정말 감추어진 비밀 병기처럼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 중에는 손정도 목사를 모르는 분이 없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북한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북한 분이죠. 그러니까 평양 근처에 그 강서라는 곳에서 고향이 강서. 근데 강서에서 양기탁, 안창호, 손정도 이런 쟁쟁한 인물이 다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창호도 북한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는 당연히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우리가 무슨 영화나 이런 데 안창호에 대한 그런 거를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도산 안창호가 서울말로 강의하지 않거든요. 그 완전 평안도 사투리로 편집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낮게 보는 그것 다 이제 제국주의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들이 가난하고 이제 조선족들이 가난하다고 그들을 무조건
아주 낮춰 보잖아요. 그래서 조선족들이 얼마나 중요한 정말 지금의 소위 공공 외교를 위해서 중국과의 중간 역할을 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자원들인데 우리 가난한 조선족들이 우리한테 들어왔다고 해서 그들을 너무나 깔보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온갖 조폭 영화 만들고 그래서 조선족들을 비하하는 코미디 프로그램 이런 거 해서 조선족들 하면 우리 학생들 우리 한동대 학생들도 조선족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는 그 조선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연명강의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조선족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못했던 우리 선조들이 못했던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졌던 그 뭐 우리 이상설이나 김약연은 이제 우리 윤동주의 외삼촌이었는데 이런 분들의 그 후예들이 살고 있고 정말 저희 연명가의대 제자들 중에 보면 쟁쟁한 독립운동가들의 자손들이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거든요. 그 소중한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고 그렇게 깔보는 이게 너무너무나 이제 속상한데 제가 이제 애들한테 충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이 조선족인 거 알아? 문익환 목사가 조선족인 거 아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반발하죠 또. 우리나라 아니 그 사람이 거기 연변에서 태어나서 연변의 모든 맞아요. 교육을 받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윤동주가 어떤 말을 썼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말하는 조선족 말을 쓰고 살았던 사람이지 그 사람이 함경도 사투리를 썼죠. 함경도 사투리하고 또 연변 사투리가 조금 또 다른데 다른가요, 또? 하여튼 뭐 비슷하죠. 함경도 사투리. 아니 비슷하죠. 거기서 자랐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윤동주는 조선족 맞았죠. 그 함경도 사투리를 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그런 그 주옥 같은 그런 시들이 나왔는데 너희들이 그 좋아하는 그 윤동주가 조선족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을 못하면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틀을 깨야 되는 거죠. 틀을. 손정도 좀. 그러니까 손정도는 사실 남과 북에서 동시에 존경받는 유일한 목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인데 이제 큰 아들 그 손원일 제독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 제독이었고 뭐 국방부 장관도 왔고 인천 상륙작전의 뭐 영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립묘지에 묻혀 있지만 저는 해군 출신이어가지고 해군 손원일 장교였기 때문에 손원일 제독에 대해서 엄청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얘기를 했냐? 잘 못했죠. 못 들었죠. 그 둘째 아들 손원태 박사는 이제 메디칼 닥터로 미국서 살다가 그의 말년에 이제 김일성 주석을 찾아가서 깊은 해오를 하고 그래서 북한의 애국 리얼사능에 묻혀 있단 말이에요. 큰 아들은 국립묘지에 묻혀 있고 둘째 아들은 국립열사능에 묻혀 있고. 그러니까 애국 리얼사능에 묻혀 있고 애국 이게 열사능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 되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손정도 목사야말로 통합 우리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북인들과 기업파 사이를 하나로 묶으려고 애를 썼고 뭐 감리교와 장로교 뭐 모든 그 통합을 위해서 애를 썼던 그의 두 아들이 이렇게 나뉘어진 이게 이제 우리 분단의 비극이죠. 비극인데 왜 손정도 목사가 중요한가 하면 손정도 목사가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의정원 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장까지 하던 그 분이고 이분이 저는 이제 이 3.1운동의 숨은 기획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 정동교회 목사였고 담임 목사였는데 그러니까 유관순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유관순이라는 사람이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 청년부 때 이 손정도 목사한테 배웠기 때문에 유관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유관순의 스승이 이 중요한 그 자리를 그 정동교회 담임 목사를 초계같이 버리고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평양으로 들어갔고 상해로 건너갔던 이 분이 이제 그 기업파와 서북인들 사이에서의 중재 역할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결국은 또 이제 기업파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길림으로 가서 말년에 길림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 자기 아버지 김영직 선생이 독립운동을 했던 이거는 우리가 역사는 아무리 그 김일성의 아버지라고 해도 정말 독립운동을 했고 그분이 이제 또 숭실 중학을 그 당시에 나왔던 손정도 목사의 이제 후배이기 때문에 그런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자기 아버지 김영직 선생이 죽고 나서
그의 어머니 부인이었던 이제 강방은석 이제 어린 애들을 다 데리고 길림으로 찾아가 손정도 목사를 찾아가서 그 아버지 김영지 선생님 너희들 내가 죽고 나면 이제 꼭 손정도 목사를 찾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가가지고 이제 만나서 그 어린애들을 다 거두어서 이제 키워줬고 손정도 목사가 그러니까 그 김일성의 사실상 김일성의 예. 양아버지 같은 그러니까 뭐 그런 존재. 생명의 은인이었죠. 그러니까 그 길림교회 손정도 목사의 길림교회에서 뭐 이제 중고등부 이제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 원래 본명 김성주니까 어린 김성주가 그 당시 이제 그막 막 일어나던 이제 공산주의 이론에 이제 휩쓸리게 되고 이제 학생부 학생회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좌파 운동으로 이제 뛰어들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옥에 갇히거든요. 옥에 갇혔는데 그걸 이제 구해주려고 또 손정도 목사가 애를 썼고 이제 그러던 그 어린 시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김일성의 이제 그 말썽 많은 그 세계와 더불어 회고록 김일성 회고록에 보면 그 2권 두 번째 책 2권의 챕터 1 한 챕터를 손정도 목사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계와 더불어가 거의 바이블 같은 책인데 이걸 딸딸딸 외우고 하는데 손정도 목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만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김일성과의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손정도 목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묻혀 있.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독립운동의 가장 중심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손정도 목사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아우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정도 목사가 없었으면 이승만이 그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역사와 역사를 통합하려는 어떻게 보면 그 손정도 목사의 꿈이기도 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그렇죠. 꿈을 담아서 이 두 권을 역작을 쓰셨는데 우리가 곧 4월 중순부터 이 책을 같이 읽게 될 테니까 우리 독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또 오늘 또 못다한 이야기도 느끼셨겠지만 밤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교수님하고 독일의 그 유럽 연합을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독일에 같이 이렇게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막 신나서 또 저도 막 그때부터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근대사 공부도 더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이 책이 반가웠고 지금 읽으면서도 와 내가 근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을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공학자가 역사책을 썼냐, 역사소설을 썼냐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는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이제 반문을 하죠. 우리가 코페르니쿠스 잘 알잖아요. 코페르니쿠스가 박사인데 뭐 무슨 전공으로 박사학위 받았는지 아냐 이렇게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다들 당연히 천문학 박사 뭐 아니에요. 하는데 코페르니쿠스는 법학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대학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대학은 유니버스 우주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곳이 그러니까 대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는 수학과 천문학과 물리학, 법학 심지어는 금융에 대해서 경제학 이론에 대한 논문까지 썼던 사람이고 의학까지 실제로 의술을 펼치기도 했어요. 모든 학문 그 당시에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기 때문에 박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박사라는 게 넓을 박자잖아요. 저는 학문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역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박사들은 사실은 박사가 아니죠. 자기 전문 분야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요. 협사들이에요. 사실은 협사.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교육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왜 공학 박사가 역사 소설을 쓰면 안 되느냐라는 이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고 공학이든
뭐 법학이든 모든 분야가 다 함께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관점인데 시간을 따라서 통시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그 당시 국제 관계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러시아와 일본이 싸운 전쟁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뒤에 있는 나토와 미국과의 전쟁이 됐듯이 그 당시 러일 전쟁은 남한은 러시아를 막아서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제국주의 클럽의 아주 충복이었던 일본을 앞세워 가지고 뒤에서 영국과 미국이 그러니까 영미일이 함께 이걸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이 서포트하지 않았으면 일본이 도대체 러시아를 이길 수 없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영국이 도와주고 미국은 그 당시 이제 금융 재벌 제이콥 시프라는 금융 재벌이 왜냐면 러시아가 엄청나게 유태인을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러시아랑 일본이 붙었으니까 유태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일본을 돕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 자금을 대어 주었고 이런 공시적 관점에서 역사를 함께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크리스찬인 경우는 통전적으로 이 안에 꿰뚫어서 지나가는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한꺼번에 이 역사를 보지 않으면 역사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역사 교육을 해야지만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정말 통일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 분단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뒤에 마지막에 이제 분단을 넘다 여기서 했지만 이 복잡한 역사를 어떻게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칠까 이게 저의 굉장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을 어떤 거기 고향 외고라고 고양시에 있는 고향 외고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아주 이 책을 읽고 이제 감동을 받으셔서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이걸 읽혔는데 통일 동아리에 이걸 네가 선생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 책을 읽은 고등학생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확 열리면서 그들이 써낸 독후감과 그런 질문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든지 읽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읽고 나면 이제 눈이 열리는데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이걸 이 내용을 담아서 무슨 게임을 만들어야 되나? 제가 이제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이걸 이제 배울 수 있는 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게임 하는 사람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으로 이 역사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지금 게임 이야기를 여기 뒤에다가 잔뜩 써놨거든요. 이제 그래서 또 게임에 빠져드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1시간 반을 지금 꽉 채웠는데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1시간 반으로 부족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이 책에서 또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과 몇십 년 전 이야기잖아요, 이게. 뭐 100년 전 이야기인데 100년 그때만 해도 우리가 함경도 평양 말할 것도 없고 함경도 북쪽에 있는 그 간도 지역도 다 우리가 그냥 갈 수 있는 땅이었다. 그럼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가서 학교도 열고 그냥 뭔가 어떤 나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였다라는 그 사실이 지금으로서는 정말 마음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책이. 그러니까 우리 그 간도의 역사를 보면 주인이 수십 번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북간도 서간도 거기가 그 여진족이 살던 그런 땅. 근데 근래에 보면 여진족이 뭐 수많은 주인들이 바뀌고 옛날엔 고구려 땅이었다가 뭐 몽골 뭐 금나라 거란족 바뀌다가 여진족이 있었는데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돕는다고 이제 들어오는 바람에 중원이 약해진 틈을 타서 누르하치가 후금을 일으켜서 이제 치고 들어가서 중원을 차지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진족이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자기네들 고향 여기까지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중원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소위 중국 간족들이 못 들어오는 봉쇄 지역.
봉급령을 내렸어요. 몇백 년 동안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봉급령을 내린 상태에서 우리 조선족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논밭을 개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땅을 일군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조선족들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청나라가 약해지고 이제 망하는 시절이 왔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가 조금 국력이 힘만 있었으면 그 땅 손쉽게 우리가 다 일군 땅이니까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국군이 위험한 국군이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그 당시 그 지금의 연해주가 러시아 땅이 된 것은 그 당시 1860년 그 이전에는 전혀 러시아하고 관계가 없는 땅. 맞아요. 우리 네. 고려인 즉 우리 조선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개간한 우리가 땅이에요. 먼저죠. 러시아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청나라가 약해진 그 틈을 타서 이제 그 아편 전쟁 일어나고 막 그 이후에 러시아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걸 차지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 우리 조상들이 일군 땅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길게 보면 그 간도의 주인이 또 누가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건 뭐 저는 뭐 그거는 아니 역사가 우리 그걸 네. 말해주고 있잖아요. 수많은 주인들이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이 얼마나 위험한 책인지 지금 여러분 들으셨고요.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위험한 상상을 같이 해볼 수 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동료들하고 서울에서 단둥까지 기차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오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10년 후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다가 야, 그게 말이 되냐는 소리 들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새로운 상상력,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국이 지금 한국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국운이 상승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동북아시아 질서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요. 갖게 됐고요. 사실 우리 한국은 지금 섬나라잖아요. 완전히 갇혀서 그러니까 섬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그렇게 좁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일제 시대 때만 해도 지금 신촌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서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기차표를 다 팔았던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냥 기차 타고 파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게 이제 막혀 있는 거고 분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 국력 상승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남과 북이 서로 연합해서 상생의 경제를 열 수만 있다면 그런 시기가 곧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꼭 통일이 정치적인 통일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기차 타고 유럽까지 실크로드 혹은 뭐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때가 올 수 있다 생각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통일 사역자로 통일 운동가로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지난 100년의 그 핍박과 고난의 역사를 우리 후대들에게는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 자라나는 지금 MZ 세대 그리고 MZ 세대들의 자녀 세대들은 그 기차를 타고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데 그게 정말 꿈이 아니고 정말 현실로 다가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마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를 육로로 여행한 아마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육로로 그 길을 먼저 답사를 해본 거 답사. 80일 동안 그 이야기도 이제 후반부에 여기 보면 이제 나오는데 그 길을 왜 달려갔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누군가는 그 일을 먼저 그걸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선각자는 깨달음만 있는 이론적인 사람이라면 저는 선행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행자.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계속 이야기하고 심어주자.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제 평양가이드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 제 아내가 너무 그냥 겁을 먹었어요. 평양에 들어가서 외국인이 대학을 세워 아무도 믿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비전을 가지고 막 외치면서 전 세계를 다니고 사람들을 모으고 펀드레이징을 하니까 제 아내는 그냥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당신 어쩌려고 이런 일을 그러니까 그거 실패하면 당신 사기꾼 되는 건데 잘못해서 이거
그 프로젝트 끝나버리면 당신 그 모은 돈들 다 날리는 거고 사기꾼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아, 맞다. 이 비저너리와 사기꾼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성공하면 비저너리, 실패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리스크를 안고 뛰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저너리가 뭔가 하면 이 비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평양에 이 대학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당신들 교회 세우는 것보다 더 이 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동양의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자 막 이런 이제 선동적 멘트를 이제 날리면 목사님들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맞아. 우리 교회 건축하는 것보다 이 일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중요해 해가지고 거의 내 교회가 자기 교회 건축 헌금 모아놓던 것을 이 평양가교대에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이 평양가교대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그 비전을 끊임없이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뭐 그걸 선동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제 좋은 의미에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나누는 게 저는 이제 우리 세대가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다.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꿈과 비전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기성세대들의 잘못이고 너무 불쌍해. 그게 저는 우리 한동대 애들한테도 강의하고 하면서 늘 먼저 사과부터 합니다. 미안하다.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와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너희들의 선배는 안 그랬는데 와보니까 완전히 애들이 꿈이 없이 그냥 그저 일자리 문제 막 거기에 그냥 그 함몰돼 가지고 마땅히 대학생으로서 청년회 때 가져야 할 이런 정말 비판의식도 있고 사랑과 낭만을 꿈꾸고 연애도 해보고 막 이렇게 정말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상동교회에 그 당시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20대거든요.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들은 그 이회영 같은 사람들은 그 엄청난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운동하러 뛰어들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삼성가의 그 재벌가의 자녀들이 독립운동하겠다고 그 재산 다 팔아서 갔다는 거거든요. 요새 그런 사람들이 어딨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부동산 그 문제에 함몰돼 가지고 거기에 다 모든 걸 다 지금 내걸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 부동산. 그래서 참 젊은 사람들을 볼 때 면목이 없고 너무나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혼나고 있는 건지 약간 좀 헷갈리고 네, 이제 인터뷰를 마치면서 지금 약간 내 마음이 약간 동했다, 설득당하는 것 같다. 여러분 굉장히 그 삶의 위험한 어떤 그 시그널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 생각하시고 하지만 설레는 삶, 마음 설레는 삶, 정말 죽을 때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뭔가 말씀하신 비전, 꿈을 이뤄가는 어떤 그런 삶에 어떤 한 발짝 다가갔다. 내가 만약에 설레었다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우리 4월 15일 함께하는 우리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 함께 책 읽는 북북클럽에 꼭 신청을 해주시고 또 교수님 따로 만나서 또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이런 이야기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 저 한동대에서 같이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또 굉장히 뜨거웠던 또 시간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시간도 가질 수 있다. 꼭 이 책 모임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거의 3년에 걸쳐서 썼는데요. 정말 제가 박사학위 논문 하나 더 쓴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수많은 수백 권을 자료를 찾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지식으로만 쓰여진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역을 제가 실제로 다녔고 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역사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이런 150년의 근현대사를 알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여기 또 독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더욱이 크리스찬이라면 더 역사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이기 때문에 그 역사로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바로 깨우치고 알지 못하고서는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잡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좀 이 두꺼운 책 읽는 거 좀 이렇게 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저는 그렇게 저는 제 책에 워낙 주인공들이 많이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많아서 뒤에 이제 목록을 뭐 수백 명의 목록을 해놨는데 어떤 분들 우리 그 성공회 대학 김기석 총장님 같은 분은 완전히 이걸 공부하듯이 줄쳐가면서 막 찾아가면서 이렇게 이걸 완독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읽은 분들은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은 한 번 읽지 말고 두 번 읽기를 권해드리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듯이 읽으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자신 있게 이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역사를 자녀에게 바로 가르치는 것 이게 저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아비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게 이게 성경의 그 스토리거든요. 우리는 혹시 기억 전달자라는 영화 보셨어요? 기억 전달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란 나라는 그 기억 전달을 그 부끄러운 역사지만 지금 자녀 세대들에게 정확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란 나라가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지금 이제 올라서고 있는데 일본은 전혀 그걸 안 하잖아요. 부끄러운 걸 다 감추고. 근데 우리 한국도 그에 뭐 거의 준할 정도로 워낙 그 신들의 역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역사도 그렇고 그걸 감추고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성경이란 책이 그 부끄러운 모든 역사를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책.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책은 정말 신기한 책이구나. 인간들이 쓰여진 뭐 이조실록도 있고 전부 다 좋은 것들만 이제 남기려고 하는 게 인간들의 속성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면 그 정말 부끄러운 4명의 여인들 정말 시아버지와 강간했던 그 다말의 이야기 그 창녀였죠. 창녀 라합의 이야기 이방 여인 룻 그리고 밧세바는 밧세바와 이제 다윗 왕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이 이제 간음을 하는데 일부러 밧세바라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그러면 밧세바라고 하면 간음한 죄만 나타나지만 그 자신을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 정말 인간의 그 모든 죄악상들을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는 책인 것만큼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너무나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가 이렇게 많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통일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 자녀 세대들에게 역사를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제가 이제 그것이 이 북북클럽에서 이제 제가 소원하는 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교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